내림직업전문학교 훈련과정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와 전기회로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의 개요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전기를 전자론에 의하여 설명하면 모든 물질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분자는 원자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원자는 양전기를 지닌 원자핵과 음전기를 띤 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류됩니다. 원자를 형성하고 있는 전자 중에서 가장 바깥쪽 궤도를 형성하고 있는 전자를 가전자라 부르며 이 가전자는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궤도에서 쉽게 이탈할 수 있는데 이런 전자를 자유전자라 합니다. 자유전자의 이동이 전류입니다. 아래의 원자의 구성 및 자유전자의 이동을 설명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정전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전기란 전기가 물질에 저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정전기는 방전할 때 순간 전류가 되므로 에너지원으로는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마찰전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건조한 플라스틱 막대를 명주로 마찰을 하면 이 플라스틱 막대와 명주는 종이 조각이나 작은 나무 조각 등의 물체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 경우 플라스틱 막대 또는 명주의 전하가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대전하였다고 하며 이 전기를 마찰전기라 부릅니다. 아래의 마찰에 의한 전기 발생에 대해 설명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마찰전기의 극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명주로 마찰한 두 개의 플라스틱 막대를 각각의 실로 수평으로 매달고 가까이 하면 서로 밀어내지만 플라스틱 막대와 명주를 가까이 하면 서로 잡아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막대의 전하를 양 또는 정전하라 하고 플러스 부호로 표시하며 명주의 전하를 부 또는 음전하라 하고 마이너스 부호로 표시합니다. 아래의 마찰전기의 극성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정전유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체의 대전물체를 근접시켰을 때 대전물체에 가까운 곳에는 대전물체와 다른 전하를, 먼 곳에는 같은 전하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정전유도라고 합니다. 아래의 정전유도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축전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축전기란 전련체를 사이에 두고 두 장의 얇고 평평한 금속판 A와 B를 매우 가깝게 한 후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하고 전압을 가하면 두 장의 금속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가 이동하여 A판의 플러스 전하와 B판의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흡인하므로 전기를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압을 가하여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기구를 축전기라 합니다. 아래의 축전기의 원리도 및 구조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축전기의 정전 용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량 Q는 가해지는 전압비에 비례합니다. 즉, 전압이 높을수록 많은 양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Q는 C, E. 여기서 Q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량이며 C는 정전 용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축전지에 가해지는 전압입니다. 그리고 축전기에 저장되는 정전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지는 전압에 정비례하며 상대하는 금속판의 면적에 정비례합니다. 금속판 사이의 전련체의 전련도에 정비례하며 금속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다음은 축전기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축전기는 전련체의 종류에 따라 공기 축전기, 종이 축전기, 운모 축전기, 세라믹 축전기, 전해 축전기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축전기의 종류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동전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전기란 전자가 물질 속을 이동하는 것이며 교류와 직류가 있습니다. 교류전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류의 방향, 전압의 변화가 있으나 직류전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류와 전압의 변화가 없으며 전류의 방향이 일정합니다. 아래의 직류와 교류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전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체 속의 자유전자가 일제히 A 쪽으로 이동하여 도체 B에는 자유전자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도체 속의 전자이동은 A의 플러스 전하가 모두 중성이 될 때까지 계속되며 이 전자의 이동을 전류라고 합니다. 아래의 전류, 전자의 이동에 대해 설명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전류의 단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체를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도체의 한 점을 1초 동안에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표시하며 그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전류의 3대 작용으로는 발열작용, 화학작용, 자기작용이 있습니다. 아래 전류의 3대 작용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전류의 3대 작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저항에 의하여 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에서 전류의 발열작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열을 이용한 담배 라이터, 예열 플러그, 뒷유리성에 제거용 열선, 수온계, 방향지시 등의 플래셔 유닛이며 또 다른 하나는 빛을 이용한 등화장치의 전구입니다. 다음은 화학작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학작용은 전류가 도체 속을 흐를 때 전해액 내부에서 화학작용 및 전기분해 작용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자기작용입니다. 자기작용은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또 반대로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동차에서 자기작용을 이용한 것은 기동전동기, 발전기, 솔레노이드 기구, 각종 릴레이 등입니다. 다음은 전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압이란 물체의 전하를 많이 저장해 두면 같은 극성의 전하는 서로 반발하여 다른 전하가 있는 쪽으로 또는 전하가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려는 압력입니다. 다음은 전압의 단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류의 흐름은 전압 차이가 클수록 커지며 전압의 단위는 볼트로 표기하며 기호는 V로 표기합니다. 다음은 기전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체의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 전압을 만들어내는 힘을 기전력이라 합니다. 다음은 전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발전기 및 축전지는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데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을
전원이라 합니다. 다음은 저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체 속을 전류가 흐르기 쉬운가 또는 어려운가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전기저항이라 합니다. 다음은 저항의 단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다음은 물질의 고유 저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물질의 저항은 재질 형상 및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며 형상과 온도를 일정하게 하면 재질에 따라서 저항 값이 변화합니다. 즉, 길이 1m, 단면적 1제곱미터인 도체의 두 면 사이의 저항값을 비교하여 이를 그 재료의 고유 저항 또는 비저항이라 합니다. 기호, 로로 표기하며 단위는 옴미터입니다. 실제로 1세제곱미터는 그 크기가 너무 크므로 1세제곱미터 고유 저항의 단위 옴센티미터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도체의 고유 저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아래의 도체의 고유 저항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도체의 형상에 의한 저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체의 저항은 단면적과 길이에 따라 변화하며 같은 재질의 전선이라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수직되는 방향의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이 감소하고 전류가 흐르는 길이가 증가하면 그만큼 원자 사이를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항이 증가합니다. 즉, 도체의 저항은 그 길이에 정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다음은 전련 저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련체의 저항은 전련체를 사이에 두고 높은 전압을 가하면 전련체의 전련 저항 정도에 따라 매우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전류가 흐릅니다. 전련체의 전기 저항은 도체의 저항에 비하여 대단히 크기 때문에 메가옴을 사용하며 전련 저항이라 부릅니다. 다음은 온도와 저항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체의 저항은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며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저항 값이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감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온도의 상승에 따라 저항값이 증가하지만 탄소 반도체 및 전련체 등은 감소합니다. 금속의 저항값은 온도 상승에 비례하여 직선적으로 증가합니다. 온도가 1도씨 상승하였을 때 저항값이 어느 정도 크게 되었는가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을 그 저항의 온도 계수라 합니다. 다음은 접촉 저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접촉 저항이란 도체와 도체를 연결할 때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저항이며 접촉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촉면과 접촉 압력을 크게 하며 같은 굵기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전선을 연결할 경우 납땜을 하며 단자의 볼트 너트로 체결할 경우에는 조임을 확실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점은 깨끗이 청소합니다. 다음은 전류 저항 및 전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류가 크고 저항이 클수록 전압 강하도 커집니다. 각각의 회로에서 전압 강하의 총합은 회로의 공급 전압과 같습니다. 저항이 일정할 경우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는 커집니다. 저항이 크고 전압이 낮을수록 전류는 적게 흐릅니다. 도체의 단면적이 큰 경우 저항이 적습니다. 도체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은 커집니다. 다음은 옴의 법칙과 저항의 접속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옴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옴의 법칙은 도체를 흐르는 전류는 도체에 가해진 전압에 비례하고 그 도체의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다음은 저항의 접속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항의 접속 방법에는 저항의 직렬 접속, 저항의 병렬 접속, 즉 병렬 연결, 전압 강화의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저항의 직렬 접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몇 개의 저항을 한 줄로 접속하는 것을 직렬 접속이라 합니다. 전압을 이용할 때 사용하며 저항의 직렬 접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합성 저항은 각 저항의 힘과 같습니다. 어느 저항에서나 똑같은 전류가 흐릅니다. 전압이 나누어져 각 저항에 작용합니다. 즉, 각 저항에 가해지는 전압의 합은 전원 전압과 같습니다. 큰 저항과 매우 작은 저항을 연결하면 매우 작은 저항은 무시됩니다. 저항의 직렬 접속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저항의 직렬 접속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저항의 병렬 접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저항을 두 단자에서 공통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작은 저항을 얻고자 할 경우와 전류를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의 저항의 병렬 접속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저항의 병렬 접속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저항에서나 똑같은 전압이 가해집니다. 합성 저항은 각 저항의 어느 것보다도 작습니다. 병렬 접속에서 저항이 감소하는 것은 전류가 나누어져 저항 속을 흐르기 때문입니다.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다른 회로의 저항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양 끝에 걸리는 전류는 상승합니다. 매우 큰 저항과 작은 저항을 연결하면 그 중에서 큰 저항은 무시됩니다. 다음은 직, 병렬 연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직, 병렬 연결이란 직렬과 병렬을 혼합한 연결 방식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성 저항은 직렬 합성 저항과 병렬 합성 저항을 더한 값이 됩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이 상승합니다. 오른쪽의 저항의 직, 병렬 연결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전압 강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기 회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선의 저항이나 회로 접속 부분의 접촉 저항 등에 소모되는 전압을 그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라 합니다. 전압 강화가 커지면 전장 부품의 기능이 저하하므로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은 알맞은 굵기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전압 강화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반도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반도체의 개요.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닌 것을 일반적으로 반도체라 합니다. 전기 저항의 온도 계수가 V이며 다른 원자를 매우 작은 양이라도 혼합하면 전기 저항이 크게 변화합니다. 빛을 비추면 전기 저항이 변화하며 교류 전원에 접속하면 빛을 냅니다. 아래의 각 물질의 고유 저항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반도체의 기초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의 결정은 상온에서도 몇 개의 자유전자가 있으며 여기에 높은 전압이나 온도 등을 가하면 전기 저항의 변화로 인하여 공유결합이 파괴되어 전자의 이동이 쉬워집니다. 따라서 게르마늄과 실리콘의 매우 작은 양의 다른 원소를 첨가하여 전압이나 온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도체 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게르마늄과 실리콘 원자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가전자의 작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전자란 가장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이며 이것은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멀기 때문에 원자핵과 결속이 약합니다.
어떤 원자로부터 한 개의 가전자가 튀어나온다고 가정하면 그 원자는 한 개 분량만큼 음전하를 상실한 것이 되므로 그때까지의 전기적 평형이 무너져 원자는 양전하를 지니게 됩니다. 또 한 개라도 다른 것으로부터 전자를 받으면 한 개 분량만큼 음전하가 증가한 것이 되어 원자는 음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원자로부터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려면 외부로부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가전자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반도체의 결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 개의 실리콘 원자는 인접한 4개의 가전자를 공유하여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실리콘 원자는 다이아몬드 구조라 부르는 공유 결합이기는 하지만 다이아몬드 원자와는 다르게 그 결합은 비교적 약합니다.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은 공유 결합이 세기가 전련체와 도체의 중간에 있으므로 반도체라 부르며 약간의 전도성이 있습니다. 아래의 실리콘 원자에 대한 그림과 실리콘 원자의 공유 결합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반도체의 전류 흐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 개의 실리콘에 전압을 가하면 가전자에는 전류의 흐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고 이 상태에서 전압을 서서히 높이면 어떤 점에서 전압에 의한 힘이 원자핵으로부터 인력보다 크므로 가전자는 궤도에서 튀어나와 자유전자가 됩니다. 가전자가 자유전자로 되면 그때까지 가전자가 있었던 곳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빈자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공이라 하며 자유전자가 지니는 음전하에 대해서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이 전공은 가까이 돌고 있는 자유전자를 붙잡아 빈자리를 메우려고 합니다. 아래의 자유전자의 생성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반도체의 분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성 반도체란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등을 제작하는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이며 이들은 결정이 같은 수의 전자와 전공이 있는 반도체입니다. 불순물 반도체는 다른 원소를 혼잡하여 전류 흐름이 쉽도록 제작한 것이며 여기에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N형 반도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N형 반도체는 실리콘의 결정에 5가지 원소인 비소, 안티몬, 인 등을 조금 섞으면 5가의 원자가 실리콘 원자 1개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 실리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합니다. 이때 5가의 원자에는 전자가 1개 남게 되며 이때 남은 전자를 과잉전자라고 합니다. 이 과잉전자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아래의 N형 반도체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P형 반도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P형 반도체는 실리콘의 결정에 3가의 원소인 알루미늄, 인듐, 붕서 등이 원소를 첨가하면 실리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합니다. 이때 3가의 원소에는 가전자가 3개이므로 전자가 부족하게 되고 전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양전기를 지니는 전공이 발생하였다는 의미가 되며 이 전공은 전기의 캐리어가 됩니다. 아래 P형 반도체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학습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도 학습은 이루어집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